지금 이 영화가 폐막작입니다. 개막작은 알 아우다라는 작품이었는데 이스라엘의 그 국가 폭력을 항의하러 가는 그 평화운동가들의 모습을 담은 영화였고요. 또 폐막작은 이렇게 저희가 이렇게 좋은 영화를 폐막작으로 선정을 해서 보여줬습니다. 휘슬러 영화제가 올해 2회째인데도 불구하고 이 국제영화제입니다. 그래서 올해 전 세계에서 한 150편 정도 영화가 출품이 됐습니다. 저 어마어마한 영화들이 많이 출품이 돼서 그 중에 이제 선정을 해서 26편을 선정을 해서 상영을 하게 된 건 폭력, 국가 폭력 또는 자본에 의한 폭력, 또 차별, 비리, 부패 이런 것들에 대해서 휘슬을 부는, 호루라기를 부는 그런 영화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굉장히 그 사회성이 굉장히 짙은 영화들이 많이 상영이 됐고요. 그 중에 이제 폐막작 영화가 이제 또 대표적인 올해는 그래서 저희가 그 특별히 내란 영화 특별 섹션을 만들어서 4편을 상영을 했고요. 이 작품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내란 영화 특별 섹션을 선정한 이유는 아직 내란이 청산이 안 됐죠. 우리. 그래서 내란 영화를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국가에 의한 폭력은 빨리 척결을 하고 이게 어떻게 하면 이런 국가 폭력이 벌어지지 않도록 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공유하고 하는 그런 영화지 의미로 만들었습니다. 저희 휘슬러 영화제는 영화를 그냥 보고 즐기기만 하는 그런 영화제는 보고 즐기고 그리고 같이 영화제라는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영화를 이렇게 폐막작으로 준비할 때는 몰랐는데 마침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시죠? 그 전두환보다 앞서서 18년 동안 그 무자비한 국가 폭력을 자행했던 그분이 전직 대통령이 오늘 저녁 때 양주를 마시다가 총에 맞은 바로 그날이더라고요. 우연히도. 네, 아무튼 제가 말씀 길었는데 자 우선 그러면 간단히 감독님. 예, 안녕하세요. 예, 아까 저 화면에서도 나왔기는 한데 예, KBS PD로 쭉 근무를 하다가 지금은 퇴직을 한 장영주 PD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영화 택시 운전사 실존 인물의 김사복 씨 큰아들 김승 PD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김사복 선생님 아드님이 오늘 오셨길래 또 관객분들 중에 또 궁금한 분도 있을 것 같아서 특별히 오늘 무대에 오셨습니다. 이제 우리 두 분께 궁금한 질문들을 이제 생각을 하고 계실 텐데 그 머릿속에 만들게 된 계기 그리고 이유가 뭔지 뭐 간단히 굉장히 많이 봤죠. 근데 이게 저는 사실 그 팩트에 기반한 그런 다큐멘터리를 만들었다고 생각해요. 오늘 다시 보니까 이게 제가 의도하지는 않았었거든요. 근데 굉장히 슬프네요. 제가 다시 보다 보니까 저리 피로 물든 저 이야기가 저렇게 슬픈 이야기가 됐나? 뭐 하여튼 그런 약간 오늘 유독 그런 느낌이 드는지 하여튼 그런 느낌을 잠시 가졌었어요. 그리고 이 다큐멘터리는 사실은 제가 2003년도에 만들었던 푸른 눈의 목격자라는 그 다큐멘터리 일요 스페셜이라고 있었습니다. 이전에 그 다큐멘터리를 만들면서 저 힌처페트 기자를 알게 됐고 제가 독일 가서 인터뷰를 하고 이 독일 NDR에 가서 이 원본 필름을 다시 제가 카피를 해가지고 가져오고 이랬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방송을 내고 있다가 그 뒤에 힌처페트 기자가 저는 굉장히 건강했기 때문에 올해 뭐 그렇게 빨리 돌아가실 거라 생각했는데 갑자기 돌아가셨고 그러고 하필 그 다음 해에 택시 운전사 영화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사실 택시 운전사 그 영화는 그 드라마고 이거는 팩트에 기반한 건데 그리고 이거를 KBS 자회사 쪽에서 이게
사실은 영화는 뭐 영화고 진짜 팩트는 무엇인가를 좀 알려줄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제안이 들어왔어. 그때 저도 독일에도 가볼 필요도 있고 뭐 그런 겸사겸사 다시 만들게 된 겁니다. 나오고 그 다음에 나온 영화죠. 아 근데 1,200만 명이 봤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 이 영화도 사실은 이미 한번 개봉을 했었는데 그때 흥행이 어땠었나요? 다큐멘터리 흥행이 잘 안 됩니다. 네, 그렇죠. 네. 이게 국내에서 그런데 일본에서 사실은 동경에서 한번 상영을 했었습니다. 근데 국내보다 동경에서 호응이 더 좋았었어요. 그래서 일본 여러 곳에서 상영을 계속 하려고 했었는데 그때 코로나가 와가지고 내가 멈췄었습니다. 예. 오늘 저도 장 감독님과 비슷한 감정을 느꼈는데요. 제가 여러 번 이 흰스페이스 스토리를 봤는데 눈물을 흘리기는 오늘 처음입니다. 이렇게 가슴이 벅차오르고 좀 그렇습니다. 오늘 히스패터시 스토리가 저한테 다가온 그 아주 깊은 감동은 영화 택시 운전사의 그 실존 인물인 김사복 씨는 부분적으로 많이 픽션화됐어요. 그런데 이 영화와 그 택시 운전사 영화가 접목이 되어지면 사실 기반한 영화 택시 운전사와 흰스패터시 스토리가 잘 대중들한테 전달될 수 있겠구나 이런 싶은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사실은 제가 약간 결벽증일지 모르겠는데 취재원하고 친하면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을 살짝 가졌어요. 그래가지고 취재원하고 친하게 되면 객관성을 잃을 우려가 있다 이런 뭐 저희 젊을 때의 결벽증인데 요즘은 그런 생각이 없는데 히츠패트 기자를 만날 때만 해도 저는 사실은 그분을 만난다는 거는 굉장히 저한테 저희 젊은 날을 뭐 좌지우지했던 그런 그 광주 비디오의 주인공이니까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근데 그걸 저는 계속 억누르고 그분을 만났었어요. 그리고 여기서 쓰면 인간적으로 몰입을 안 하려고 사실 했었는데 진짜 기자는 저는 크리스마스 카드를 사실 진짜 기자한테 안 보냈었어요. 근데 그분은 크리스마스 되면 카드를 보내고 제 아들 이야기를 중간에 한 번씩 전화해서 물어봐 주시고 뭐 하여튼 굉장히 뭐 가슴이 좀 따뜻한 사람이겠죠. 그러니까 광주 저 이야기를 그냥 아주 차갑게 보통 기자들 같으면 앞에 사람이 죽든 어쨌든 그냥 차갑게 보는데 저분은 그렇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 약간 기자 중에서 약간 좀 감성적인 기자인 것 같다 그런 느낌도 들고 저희가 저희 이 태도에 대해서 약간 반성하게 만든 그런 분입니다. 예. 보면 그 전화 벨 소리가 울리고 전화를 받으셨는데 그 여자분 목소리가 들리면서 부고 소식을 그때 그리고서 이제 화면이 바로 바뀌었거든요. 그때 느낌이 어떠셨나요? 저는 그때 부고 소식을 들었을 때 굉장히 이거를 이분이 돌아가셨다는 거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제가 이걸 알려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EBS 때는 이야기를 아예 안 했습니다. 안 하고 저 5.18 광주 5.18 저 기념사 앞에 저기 전화하고 그리고 한겨레 신문에 제 후배가 있어가지고 앞에 나왔지만 제발 좀 부고기사 좀 내다오. 그러니까 한겨레 기자도 그래서 어린 친구들은 5.18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막 검색하라고 했더니 이분 대단한 분이다 이러면서 자기가 취재를 해가지고 전면 기사를 쓰겠다 그러는 거예요. 기자 이름 좀 알 수 있을까요? 박유리 네. 여자 기자예요. 그리고 걔가 기사를 크게 독일까지 전화해서 취재를 크게 하니까 그게 연합뉴스에 실리고 다시 그걸 또 거꾸로 돌아가지고 KBS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시는데
이게 이 제대로 이게 설포할 시간이 없었어요. 굉장히 중압감 이걸 알려야 된다는 이 생각 때문에. 근데 저희가 막상 PD는 사실은 그렇게 알리고 할 그런 게 잘 없어요. 사실 자기 프로그램을 하니까. 하여튼 그랬었습니다. 하셔도 돼요. 제가 이제 궁금한 거는 시츠페터 씨와 김사봉님은 80년 5월에 대항에 있던 피해자가 아니라 피해를 주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에 대해서 정부하고 광주시청은 어떤 그 예우를 하셨나, 그 과정을 보시면서 알고 계신 거나 느낀 거 있으면은 좀 듣고 싶습니다. 광주 망월동 구묘지 거기에 동판이 있는 그 위에는 저는 뭐 있었다는 이야기를 못 들었습니다. 유공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광주 민주운동에 굉장히 큰 한 축을 담당했던 유공자가 아닌가. 그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예의를 표해야 되지 않겠냐. 지금 이제 어느 정도 민주화된 상태에서 그분의 그 일을 뭐 어떤 개인의 일이라고 하기에 치부하기에는 그분의 일이 사실 영향이 그보다 훨씬 크다. 조금은 우리 사회가 좀 더 그분의 예우에 대해서 신경 좀 썼으면 그런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방송이 나오고 그 당시에 그때 권위주의 정부가 끝나고 이렇게 노무현 정부, 김대중 정부 이 시기에는 히치베트 기자가 자주 이제 청와대 초청을 받았습니다. 근데 청와대 초청 받고 그 정도의 예우는 있었고 공식적인 예우는 없었죠. 그러다가 그 뒤에 다시 보수 정권으로 들어서면서 히치베트 기자가 그 뒤에 한국 오는 걸 못 왔거든요. 초청 같은 게 아예 없었으니까. 그래서 저도 히치베트 기자 돌아가시 전에 한 7, 8년은 못 만나뵀었죠. 차원의 예우라든지 뭐 이런 게 혹시 있었나요? 저희 선치는 망월동 구묘로 이장 승인은 났습니다. 그런데 의미로 보면 신스페터 씨하고 아버님하고 나란히 모시는 게 이제 의미가 있으니까 그 이장 승인이 비록 났다 하더라도 현재 지금 망월동 구묘에 계시는 신스페터 씨 주변 환경이 너무 연약합니다. 바로 1m의 정화조가 놓여 있고 2m의 화장실이 놓여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개선해 달라고 여러 차례 광주시청에다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벌써 7, 8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개선이 지금 현재 안 된 상태예요. 네. 그래서 저희 선치를 지금 아직 못 모시고 있습니다. 아이고, 네. 사실 우리 장 감독님 말씀대로 그 신스페터 씨나 저희 선치는 5.18 유공자로서 저는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외적으로 알리는 것은 적극적으로 알리고는 있지만 그야말로 이걸 어떻게 표현할까요? 홍보 광고? 그에 대한 표현은 하고 있지만 진실하게 그분들을 이해하는 부분은 너무 미약합니다.